화려한 샴페인의 거품이 터지는 소리, 에르메스 가죽의 매끄러운 질감,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동경하는 에펠탑의 황금빛 조명. 우리가 기억하는 프랑스는 언제나 풍요와 낭만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겉모습을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곳에는 51년째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채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부채의 성이 서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더 이상 예술의 나라가 아닙니다. 매년 이자로만 100조 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빚쟁이 나라로 전락하고 있죠. 전쟁 중인 국가도 아닌데 국가 부채가 GDP의 117%를 넘어섰습니다. 국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쏟아부어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유럽 경제의 심장이라던 프랑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빚의 액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빚더미가 미래를 향한 투자가 아니라 당장 오늘 먹고 마시는 생활비를 카드 돌려막기 하듯 메우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워야 할 돈이 수십 년 전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증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군대 운영비보다 빚 이자가 더 많아지는 기괴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루브르 박물관의 명작들이 빛나고 있지만 그 안쪽에서는 이제 정말 파산이 코앞 아니냐는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51년 동안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준 이 잔인한 청구서는 이제 프랑스라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유럽 이외의 경제대국 프랑스가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마크롱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면서까지 2년 더 일하라는 연금개혁에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에펠탑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5천조 원의 검은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가 결국 우리 한국인의 지갑과 미래에 어떤 치명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추적해보겠습니다. 51년 동안 미뤄온 이 거대한 복수극의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에펠탑의 화려한 조명을 끄고 프랑스 재정경제부의 깊숙한 금고 안쪽 그곳에 숨겨진 장부의 민낯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복지국가의 낙원처럼 보이지만 그 속살은 매일 아침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를 버티는 파산 직전의 가계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경악하는 지점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빚의 질퀄러티 최악이라는 것이죠. 보통 국가가 빚을 낼 때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AI 기술에 투자하거나 교육 인프라를 혁신해서 나중에 더 큰 돈을 벌어들일 준비를 하죠. 하지만 프랑스의 장부에는 그런 희망의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공무원의 비대한 인건비,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수준의 복지수당, 그리고 한 번 주면 절대 뺏을 수 없는 각종 보조금들입니다. 한 경제학자는 프랑스의 예산을 보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건 미래를 향한 투자가 아니라 어제 파티 비용을 갚기 위해 내일의 빵집을 저당 잡히는 꼴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공공지출 비중은 GDP 대비 57%가 넘습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데 드는 돈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쏟아붓고 있는데 그 돈의 대부분이 생산적인 곳이 아닌 소비성 지출로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블랙홀은 단연 연금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연금은 단순히 노후 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보장하는 신성한 권리이자 삶의 자부심이죠. 실제로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은퇴자들이 현역 시절 못지않은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샹젤리제 거리에서 카페라테를 즐기는 모습 참 아름답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체계는 내가 낸 돈을 내가 찾아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일하는 청년들이 낸 보험료를 그 즉시 은퇴자들의 주머니로 꽂아주는 부가식 페이, 에즈 유고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딱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아이를 많이 낳고 일할 사람이 계속 늘어날 것. 하지만 가혹한 인구학적 진실은 프랑스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면서 돈을 내야 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아갈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인구 구조의 가위라고 부릅니다. 가위날이 서서히 좁혀지듯 재정의 여유는 사라지고 빚만 남게 되는 현상이죠.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매년 수조 원의 빚을 새로 내서 노인들의 연금 봉투를 채워줬습니다. 2023년 마크롱 대통령이 은퇴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딱 2년만 늦추자고 제안했을 때 프랑스 전역이 불바다가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시 파리 시내를 기억하시나요? 거리마다 수천 톤의 쓰레기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겼고 성난 노동자들은 에펠탑 아래에서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외친 건 단순히 2년 더 일하기 싫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돈이 없으면 부자들에게서 뺏어라는 절규였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결국 의회의 표결조차 거치지 않는 헌법적 특권을 동원해 연금 개혁안을 강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프랑스에서 대화가 아닌 강제 집행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을 남겼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지 못하고 국민은 정부를 강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 대가는 곧바로 시장의 징벌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을 지나며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S&P와 피치는 프랑스의 성적표를 가차없이 깎아내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마비된 나라, 스스로 빚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린 국가라는 딱지를 붙인 겁니다. 이 등급 하락의 의미는 공포스럽습니다. 프랑스가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독일 같은 우등생 국가보다 훨씬 비싸졌다는 뜻이니까요. 2026년 기준 프랑스는 이전에 빌린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400조 원이 넘는 돈을 시장에서 새로 빌려야 합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이 위험한 줄타기, 소위 말하는 국가적 돌려막기가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심지어 2026년 초에는 예산안조차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 전년도 예산을 임시로 연명해서 쓰는 선진국에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굴욕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좌파는 더 많은 복지를, 우파는 더 적은 세금을 요구하며 서로의 발목을 잡는 사이 프랑스의 재정창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진짜 민낯입니다. 화려한 패션쇼와 샴페인의 거품 뒤에는 매일 아침 전세계 채권자들의 눈치를 보며 제발 오늘 하루만 더 돈을 빌려달라고 읍소하는 늙고 병든 거인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대체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걸까요? 왜 이 위대한 나라는 51년 동안이나 이 파멸의 길을 멈추지 못했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수십 년 전의 역사적 기원과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흔든 설계자들의 욕망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간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1974년이라는 숫자에 멈춰 서야 합니다. 이에는 프랑스 역사에서 아주 기묘하고도 비극적인 이정표입니다. 바로 프랑스 정부가 마지막으로 흑자라는 단어를 장부에 적어 넣었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51년 동안 프랑스는 단 한 번도 자기 돈으로 살림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오로지 남의 돈, 즉 빚으로 지탱해 온 셈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뿌리를 이해하려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영광의 30년이라 불리는 전무후무한 대호왕을 누립니다. 경제는 매년 5% 이상 폭주하듯 성장했고 일자리는 넘쳐났으며 인구는 폭발했습니다. 이때 프랑스인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위험한 환상이 뿌리내립니다. 성장은 영원할 것이고 국가의 근고는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환상을 바탕으로 설계된 것이 바로 오늘날 프랑스를 늪에 빠뜨린 프랑스식 사회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 설계자들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당신의 모든 고통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죠. 당시에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은 넘쳐났고 그들이 내는 세금만으로도 은퇴자들을 먹여 살리고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영광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성장의 엔진은 식어갔고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이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스템을 수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치인들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개혁 대신 달콤한 부채의 마약을 주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1980년대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의 집권은 이 거대한 부채극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파격적으로 낮췄으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물론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더 적게 일하고 더 빨리 은퇴하며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장부의 이면에서는 51년짜리 독약이 제조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복지를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패배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비겁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청구서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오늘 써야 할 돈을 빚으로 빌려오고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재정위기의 진정한 본질, 즉 정치적 담합입니다. 좌파는 복지를 지키기 위해 우파는 세금 저항을 막기 위해 서로 묵인하며 51년 동안 빚을 쌓아 올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특유의 관료주의는 비대해지대로 비대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거의 25%에 달합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나랏돈을 받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 자체로 거대한 이익 집단이 되어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그 어떤 시도도 몸으로 막아내는 거대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구조적 결함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바로 35시간 노동제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장밋빛 논리로 도입된 이 제도는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을 완전히 갉아먹었습니다.
남들보다 적게 일하면서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임금 수준과 복지 혜택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기업들은 프랑스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이 무너진 자리를 정부의 보조금이 채웠고 그 보조금은 다시 빚으로 조달되는 파멸의 순환이 완성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프랑스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전 설계된 시스템의 결함을 알면서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던 비겁함의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프랑스다, 유로존의 리더다라는 자부심에 취해 있는 동안 바닥에 깔린 기초 자산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1년 동안 창고에 쌓아두었던 그 거대한 청구서들이 한꺼번에 프랑스인들의 식탁 위로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프랑스의 몰락이 단순히 유럽 대륙 건너편의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파도는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조여오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꼴을 향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야 합니다. 프랑스의 이 거대한 부채 위기는 단순히 생강 주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거대한 도미노의 가장 중요한 말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프랑스는 유로존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입니다. 유럽의 심장인 프랑스가 멈춘다는 건 곧 유로화라는 거대한 실험체계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 2010년대 초반의 그리스 사태를 기억합니다. 당시 그리스의 파산 위기는 유럽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리스는 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서 돈을 모으고 IMF가 달라붙으면 어떻게든 산소호흡기를 붙여줄 수 있는 규모였죠. 하지만 지금의 프랑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too big to fail 구제금융을 하기엔 거대한입니다. 프랑스의 부채 규모는 그리스의 몇 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만약 프랑스가 국제 상환에 실패하거나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전 세계 그 어떤 기구도 프랑스를 구할 수 있는 만큼의 현금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가 흔들리면 유로화의 가치는 폭락할 것이고 이는 즉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발작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그리고 우리 지갑 속의 자산 가치까지 한순간에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지점은 금융시장의 수치가 아닙니다. 바로 프랑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조적 데칼코마니입니다. 지금부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가 51년 동안 미뤄온 그 숙제들, 즉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연금 고갈의 공포가 지금 한국에서는 압축적인 폭탄이 되어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유럽에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재정이 파탄났죠. 그렇다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은 어떨까요? 프랑스가 수십 년에 걸쳐 겪은 인구 구조의 붕괴를 우리는 단 10년 만에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 개혁 시위가 우리에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조만간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낸 돈은 어디 갔는가? 그리고 누가 이 거대한 구멍을 메울 것인가? 프랑스 정부가 겪고 있는 정치적 마비 또한 한국의 미래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연금개혁이나 재정 긴축처럼 고통스러운 대책은 그 어떤 정치인도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말은 곧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51년 동안 흑자를 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을 분담하자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고 국민들도 그 고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연금 고갈 시점은 매년 앞당겨지고 있다는 경고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래 세대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청구서를 떠넘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걸어온 비겁함의 연대기를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폭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프랑스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초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 복지 국가들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 될 것입니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 미래를 담보 잡은 풍요는 반드시 파멸한다는 잔인한 진리 말입니다. 프랑스의 국채금리가 치솟고 신용등급이 추락하는 모습은 조만간 한국의 국채시장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예고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프랑스 시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듯이 한국의 기초 체력이 의심받는 순간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자금줄도 한순간에 끊길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프랑스라는 가장 굵은 줄 하나가 끊어지는 진동은 곧장 한국의 안방까지 전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프랑스의 빚더미는 단순히 먼 나라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직시해야 할 거울이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최후의 경고장입니다. 프랑스가 에펠탑의 불빛 뒤에서 신음하며 내뱉는 비명은 사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51년의 빚잔치가 남긴 잔인한 교훈 그리고 우리가 이 파멸의 도미노에서 살아남기 위해 던져야 할 철학적 질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노을이 지는 생강의 풍경은 5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강물 아래를 흐르는 국가의 맥박은 그 어느 때보다 가늘고 위태롭게 뛰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지난 반세기는 내일의 나에게 빚을 지고 오늘의 나를 즐겼던 한국가의 화려한 파티가 어떻게 막을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지 국가를 꿈꿉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말해줍니다. 대가 없는 풍요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며 그 희생의 주인공은 대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미래 세대라는 사실 말이죠. 정치적 인기를 위해 개혁을 미루고 갈등이 무서워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이제 국가 신용 하락과 사회적 대분열이라는 이자가 붙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질문의 화살은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한국은 프랑스가 50년에 걸쳐 겪은 노쇠화를 단 10년 만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프랑스처럼 버틸 수 있는 거대한 문화적 자산도 기초과학의 저력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 대신 내주겠지라는 위험한 희망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에펠탑의 조명이 하나둘 꺼질 때 프랑스인들은 비로소 어둠 속에서 청구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명이 아직 밝게 빛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청구서를 미리 직시할 용기가 있을까요? 51년 뒤의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를 향해 왜 그때 멈추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프랑스의 위기는 타산지석이 아닌 이미 우리 문 앞까지 찾아온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연금과 재정의 골든타임은 언제까지인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